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 좋은 의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환자복 입고 이렇게 눕고 마취하고 이러는 순간 주도권이랄까? 이게 저한테 없어요. 그리고 점점 병이 진행이 될수록 좀 과장을 하자면 생사여탈권이 네. 병원에 또 의사 선생님한테로 네. 넘어가는 네.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네. 건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의사들하고 환자 관계가 네. 불균형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여서 뭐 내가 집에 어떤 컴퓨터를 들여놓고 내 뭘 탁 넣으면은 네. 어떤 현상이 쫙 펼쳐지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순간에 어떤 의사가 베스트 닥터예요. 뭐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의사 앞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순간 그 관계는 불균형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당연한데요. 그것을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자기결정권이죠. 네. 좋은 환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환자 싫죠. 네. 바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왜 질문을 해야 되나 하면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접근하는 태도가 있어요. 네. 그게 저희들이 젊은 의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젊은 의사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형일 때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는 어떤 유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죠.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병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가 어떤 병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도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의사들도 우리가 운전도 왜 면허 따고 2년 차 때 사고를 제일 많이 내지 않나요? 네. 의사들도 비슷해요. 전공의 선생들도 보면은 치프 그레이드에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문의 딸 시점쯤 가면은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환자를 보는 유형이 어느 정도 확립됐을 때에 편견이 생기고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 환자는 이것이 틀림없어라고 단정하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것은 환자하고의 상호관계에서도 오류가 생겨요. 저 환자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봐서는 이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환자의 질문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 이런데요라고 이야기하는 환자 의사가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환자로서는 또 쉽지는 않죠. 그러려면 저는 환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에는 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선생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많은데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선택 사항이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는 게 이제 불균형할 네. 수밖에 없고 정보가 뭐 제한될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 옵션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결정을 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설명을 했지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 과연 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제대로 행사가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의사의 설명이 일단은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자한테 설명하고 나서 더 궁금한 게 없으세요? 라고 묻는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한테 여지를 줘야 되고요. 결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결정. 네. 뭐 중요한 결정은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후의 결과가 환자가 생각했던 결과하고 의사가 생각했던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여름에 비브리오라는 네네. 그 이제 세균이 있거든요. 네, 아주 네. 고약합니다. 특히 간 나쁘신 분들은 비브리오 폐혈증 생기면 사망률도 높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시골에 있는 젊은 남자인데 갑자기 심한 폐혈성 쇼크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예. 토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환자 금요일 날 어떠셨어요? 아주 뭐 가족들하고 다 잘 지내셨다고. 토요일 아침은 어떠셨어요? 잘 지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드셨어요? 혹시 회 드셨어요? 그때 회를 드셨대요. 네. 그러면은 아, 저희들은 이 환자분이 경과가 어떻게 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까지 건강하던 남편이 지금 그 환자 보호자한테 이 환자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기가 막힐 뿐만 아니고 의사인 저의 목적은 혹시나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오. 환자분을 생존시키는 게 목적인 거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팔다리를 자르면서까지 그 환자의 삶을 바라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치료 후의 결과가 환자나 가족이 기대하는 거와 의사가 기대하는 게 다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것을 서로 얘기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와서 선택 사항이 1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선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사가 그것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냥 제가 잘하는 건데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적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찾아보세요도 많이 하거든요. 예. 인터넷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예상되는 그 나쁜 결과가 이만큼 있을 때에 환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환자한테 팔다리를 자른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젊은 의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순간일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병실에 오는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중환자실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예.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가 설명하는 태도를 좀 달리 하면 됩니다. 요즘 이제 그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어떤 반성이 나오나 하면 하실래요? 마실래요? 안 하실래요? 알았습니다. 이게 이런 태도가 옳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과거에 의사들이 제가 잘하니까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온정적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서구에서 좀 반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의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한테 저라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상당히 좀 신뢰를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요. 최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생존 가능성이 20%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의 희망이 없다고. 근데 저희들은 20%면은 놓치기 싫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괴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20%는 저게 별로 희망이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려요. 제 생각을 좀 바꾸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환자가 백혈병 4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골수 이식도 하고 항암 치료, 최신 하랑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그 백혈병이 퍼졌어요. 그래서 퍼지는 상황에서 환자가 응급실로 또 똑같이 폐혈성 쇼크로 오셨는데 응급실에서 환자 급하니까 기관 삭간하고 인공호흡기하고 중환자실에 올리셨는데 네. 제가 환자 보러 가서 전공의 선생한테 했던 첫 마디가 이 환자한테 인공호흡기 삭간을 왜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아휴, 근데 네. 그 환자가 장기가 심하게 손상돼서 투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결정한 것은 투석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자 했는데 좋아지신 거예요. 다음날 좋아지시고 그 다음날 좋아지셨는데 네. 그러니까 의식도 돌아오시고 그런데 환자가 인공호흡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하고 휴대전화기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순간을 보고 투석하자고 했고 그 다음날 기관 발간을 했어요. 네. 제가 환자한테 다가가서 이제 왜냐하면 그 환자는 지금 순간은 넘어왔지만은
이런 순간이 곧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병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4월에 그러니까 4개월 전이잖아요. 그 환자가 8월에 중환자실에 오셨으니까요. 4월에 자기가 외래에 갔을 때 담당 교수가 환자분이 나이가 좀 더 많으셨으면 저는 아무 치료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알아는 들었대요. 네.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들었는데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은 몰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요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중지 요청서. 그 연명의료 중지 요청서를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놀랍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쓰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환자분이 이제 이전에 예, 연명의료 요청서? 예, 중지 요청서를 중지 요청서를 써놨다면 안 했죠. 안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더 얘기를 진행을 했죠. 만약에 다시 또 나빠지신다면은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신다면은 지금과 같은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병실에 올라가시면은 담당 교수와 상의해서 연명의료 중지 요청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러났는데 그 순간 그거를 가족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러면 의사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환자 경우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좋아지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백혈병이 여전히 담도하고 다 퍼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더 이상 치료할 선택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다음 내가 나빠지기 전까지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를 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로서는 정말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